1398년 여름, 조선의 수도 한양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섬뜩한 이름이 붙은 그날 밤, 25살의 젊은 무관 이숙번은 자신의 손에 쥔 창이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태종 이방원의 가장 예리하고 가장 잔혹한 칼이 되어 송현방을 습격하고 광화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피의 서약이 훗날 그의 평생을 유배지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보내게 하리라는 것을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비극적인 실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 역사 속의 호러를 감히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숙번의 삶은 시작부터 그늘을 안고 있었습니다. 1373년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제가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출신은 명예롭기는커녕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적 오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재혼하여 낳은 아이였고 이로 인해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이숙번은 이런 태생적 제약을 뛰어넘을 만큼 총명하고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하며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에는 조선 최초로 실시된 문과시험에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그는 명백히 문관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내면에는 피를 갈망하는 야수와 같은 무인의 기질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문과 급제 후 그가 어떻게 태종 이방원의 눈에 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출신 성분의 제약으로 인해 주류 정치에 편입되지 못했던 그의 결핍과 뛰어난 재능을 늘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려던 이방원이 예리하게 포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숙번은 공식적인 관료 사회의 경로를 넘어 이방원의 은밀한 핵심 측근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1398년 그 운명의 밤이 밝자 이숙번은 지체 없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무인의 기질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이방원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준비하고 별난의 선봉에 섰습니다.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 피해 숙청 현장에서 이숙번은 송현방을 습격하여 정도전의 핵심 신복이었던 심생을 직접 자신의 칼로 베어 넘겼습니다. 문관 출신이라는 배경이 무색하게 그의 무력과 대담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이 이방원 측의 승리로 끝나자 이숙번은 곧바로 그 대가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는 전격적으로 승정원의 우부승지에 발탁되며 고속 승진 코스를 밟았고 난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사공신 2등에 책봉되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룬 성취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출세가도였습니다. 이방원에게 이숙번은 없어서는 안 될 보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인 이방간이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싸움이었습니다. 개성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이숙번은 다시 한번 창을 들고 선봉에 섰습니다. 이방간 군사들의 화살이 그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지만 마치 신의 가호라도 받은 것처럼 놀랍게도 단 한 발도 몸에 맞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적인 이야기는 그에 대한 태종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줍니다. 마침내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이숙번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왕위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좌명공신 1등에 책봉되었는데 겨우 29세의 나이에 공신 서열 중 6번째 위차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군사적 재능만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태종의 정치적 결단에도 깊이 관여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안성군에 봉해졌고 이후 안성부원군으로 승급하며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숙번의 내면에 숨어있던 괴물을 서서히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공과 총애를 믿고 시작된 그의 오만함은 점점 도를 넘어서며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수도 한양의 서쪽에 서전문이라는 성문을 새로 세우려던 계획에서 드러났습니다. 원래 그의 집 근처에 성문을 세울 예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악할 만한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숙번은 자신의 집 앞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전문 건설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성문의 위치를 전임 왕이었던 정종이 거주하는 인덕궁 앞으로 마음대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집 앞이 조용하다면 비록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는 궁궐 앞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상관없다는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그의 집을 가리켜 성문을 막아선 집이라는 뜻의 생문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것은 이숙번의 파멸을 알리는 첫 번째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태종은 이런 이숙번의 오만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기간 이숙번을 감쌌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자신의 왕좌를 굳건히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최측근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숙번의 횡포는 점점 더 무례하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1414년 설날, 이숙번은 동료 하륜과 함께 상왕인 정종과 태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무례한 행동에 사간호는 즉시 상소를 올려 이숙번을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 누구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던 이숙번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사관들을 처벌하려 했고 그 방식은 가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이숙번은 직접 성성인과 남제의 집을 찾아가 사관 처벌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강제로 받아왔습니다. 상관에게조차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그의 행동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태종은 이때부터 이숙번을 정리할 때가 왔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415년 태종은 이숙번을 안성부원군으로 삼으면서도 그에게는 실질적인 직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신으로서 명예는 보전해주겠지만 이제 더 이상 실권을 휘두르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 있으라는 태종의 마지막 경고이자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44세의 이숙번은 권력의 달콤함에서 벗어나 집에서 은거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권력의 중심에 머물고 싶어 했고 1416년 4월 태종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물으며 자신에게 역할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태종은 결국 갑사 100명을 맡겨 호위하게 하는 호종을 허락했습니다. 이 작은 허락이 이숙번이 파멸로 빠지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조선은 보릿고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재앙을 걱정하며 대신들이 날마다 모여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숙번은 병을 핑계로 수개월 동안 궁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는 그의 태도는 신하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관들은 경악했지만 태종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중신들은 감히 이숙번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나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박은이었습니다. 박은은 태종에게 상소를 올려 창업 초기에는 이숙번 같은 인재가 필요했지만 이제 나라의 기틀이 잡혔으니 물러나 있게 해야 한다고 직언했습니다. 박은은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면 30년이 필요하며 이제 이숙번과 같은 창업 공신의 임무는 끝났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태종은 박은의 충정을 알고 있었고 그를 파격적으로 우의정에 발탁했습니다. 이는 이숙번을 견제하고 나라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태종의 분명한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자신을 탄핵한 박은이 졸지에 우의정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숙번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자신보다 아래에 있던 인물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는 이 분노를 결국 입 밖에 내고 말았습니다. 박은은 내 밑에 있었는데 명이 통하는 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박은의 공적 능력을 폄하하고 태종의 인사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숙번의 이 오만한 말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자 태종은 더 이상 인내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좌대원 서선이 이숙번이
병을 핑계로 입궐하지 않고 기생과 첩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상소를 올리자 태종은 이 같은 신하가 있으니 하늘이 어찌 비를 내리겠는가라며 격렬하게 진노했습니다. 그동안 이숙번을 감쌌던 태종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사원부와 사간원에서 성품이 망령되고 자신의 공과 태종의 총애만 믿고 거만 방자하다는 내용의 탄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숙번은 사직 상소를 올리고 자신의 별장이 있는 황해도 연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고 결국 이숙번은 모든 관직이 삭탈되고 공신으로서의 명예와 직첩까지 모두 회수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직과 공신 노권이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첩과 기생까지 데리고 유배지가 아닌 휴양 가듯 연안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휴가를 떠나는 권력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태종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으며 곧 다시 불러줄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숙번의 안일함은 천사 117년 그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을 치명적인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세자인 양녕대군의 비행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의 피를 보았기에 장자인 양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으나 세자는 밤마다 궁을 몰래 빠져나가 유흥을 즐기는 등 계속해서 말썽을 부려 태종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양녕대군과 어울리며 비행을 도모한 일당 중에는 구종수, 구종지, 구종류 3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세자궁을 드나들며 주연을 베풀었고 심지어 세자에게 뇌물까지 바치며 후위를 도모하려 했습니다. 태종에게 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영린이었습니다. 구종수 형제는 결국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도 구종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숙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자에게 말과 화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숙번은 다시 한번 냉정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종수의 부탁을 들어주어 철갑과 투구를 보냈습니다. 이 행동은 그가 태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세자 문제에 개입했다는 치명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숙번이 유배 중인 자에게 군사 물품인 철갑과 투구를 보냈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태종은 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세자를 등에 업고 복권하려 했거나 혹은 왕권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태종에게 이는 자신의 왕권과 후계자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구종수 형제는 저작거리에서 참수되었고 태종의 칼은 드디어 가장 아끼던 칼이었던 이숙번을 향했습니다. 천사 117년 3월 4일 이숙번은 경상도 함양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유배였습니다. 이미 관직과 직첩이 모두 회수된 그에게 유배지에서의 삶은 곧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숙번은 태종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몇 차례 했습니다. 태종이 양의 왕위를 물려줌을 고민하며 언제 물러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이숙번은 무심결에 폐하께서 50세의 즈음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태종은 40대 중반이었는데 이는 태종에게 내가 너무 오래 왕위에 머물러 있다는 조롱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실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태종이 이숙번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가 전격 취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숙번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표현했는데 태종의 눈에는 이 또한 권력을 왕실과 영원히 연결시키려는 끝없는 권력욕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이숙번은 태종의 깊은 뜻을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을 넘었습니다. 태종이 이숙번을 끝까지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륜 역시 탐욕스럽고 부패했지만 태종은 그를 끝까지 남겨두었는데
하류는 이미 늙어서 다음 왕이 즉위할 때쯤이면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죽어 있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숙번은 아직 40대 초반으로 다음 왕인 세종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젊은 권력자였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왕이 된 만큼 다음 왕인 세종만큼은 권력 다툼 없이 안정적으로 왕위를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숙번을 유배 보낸 것은 태종의 냉혹함이자 어린 세종을 지키기 위한 왕으로서의 궁극적인 책임감이었던 것입니다. 이숙번이라는 존재는 창업의 시대에는 필요했지만 수성, 서성의 시대에는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 냉혹한 결정의 정점은 태종이 죽기 전 세종에게 남긴 유언에서 드러납니다. 태종은 어린 세종에게 내가 죽더라도 이숙번의 유배를 절대로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이숙번에게 영원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종은 개인적인 정보다 왕실의 안위가 우선이었고 이숙번에게 복권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함양의 유배지에서 이숙번은 절치부심하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산골 마을의 유배객으로 전락했으니 그 심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강력한 유언 탓에 세종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그는 자신의 공이 언젠가는 인정받으리라 믿었습니다. 1418년 양녕대군이 폐쇄자되고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하는 역사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이숙번의 운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무려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보다 유배의 쓴맛이 훨씬 길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1438년 9월 25일, 22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이 이숙번을 한양으로 불러올린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양 땅을 밟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배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를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태종의 묘비인 헐릉 비문 때문이었습니다. 비문에 쓰인 왕자의 난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단어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이숙번이 왕자의 난을 가장 잘 아는 생존 인물이었기에 그에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이는 이숙번에게는 굴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이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권력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낀 그는 이제 자신의 공을 역사에 명확히 기록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세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숙번에게 국초의 사실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선 최초의 서사시인 용비어천가 창작에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야사에는 이숙번이 용비어천가에 초한격인 저본을 지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유배 보낸 왕조의 영광을 기리는 노래를 만들게 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는 권력의 잔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마침내 1439년 1월 13일, 이숙번은 감격스러운 왕명을 받았습니다. 외방에서 편리한 대로 살라는 윤허였습니다. 이는 유배에서 완전히 풀려난 것은 아니었지만 함양의 외딴 곳이 아닌 경기도 안산으로 거처를 옮겨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년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수도 근처로 돌아온 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1440년 3월 15일, 이숙번은 68세를 일기로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장 24년의 기나긴 유배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세종은 그의 부음을 듣고 관곽과 종이 백권을 하사했습니다. 태종의 강력한 유언에 묶여 복권은 시킬 수 없었지만 국가 창업 공신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를 표한 것입니다. 이숙번의 묘는 경기도 시흥 물왕저수지 근처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는 15세기 묘지의 원형을 잘 갖추고 있어 훗날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에는 매우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인석이 2쌍이나 있다는 점입니다. 문인석이 2쌍인 묘는 왕릉 중에서도 태종의 헐릉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이숙번이 자신의 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공에 걸맞은 대우를 받았어야 한다는
생전의 억울함과 회한을 마지막 안식처에까지 새겨 넣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 문인석들은 주인의 비극적인 말년을 묵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배지 함양에서 이숙번이 남긴 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귀밑머리엔 눈설이 더하나 흐르는 세월 멈추지 않네. 임금의 말씀 대골에서 내려지니 옛 역참객사에서 보내 지불들은 산과 계곡의 경치여. 구름들은 송백의 푸르름이여. 나라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요. 언제 대궐들에 다시 돌아갈고. 이 시에는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남자의 권력에 대한 더섭음과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는 24년 동안 홀로 권력의 허무함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냉정하게 버린 태종을 원망했을까요? 아마도 이숙번의 내면은 후회와 원망, 그리고 끊임없이 맴도는 공명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숙번의 생애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출신 성분과 연관된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제가한 어머니의 아들로 사회적 차별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간통 사건에 대해 다른 대신들과는 달리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과부가 중과 간통했다가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이숙번은 강하게 처형에 반대했습니다. 평소 거만하고 아나무인이던 이숙번이 사람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유로 처형에 반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가 그 과부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여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겪었을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이숙번은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만방자하여 모두를 경악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연민도 가졌던 남자. 이것이 바로 이숙번의 복잡 다단한 초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면모도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그의 오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의 모든 미덕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숙번의 비극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일까요? 아니면 교만은 반드시 몰락을 부른다는 도덕적 교훈일까요? 어쩌면 창업 공신을 다음 시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냉혹한 정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이 그의 몰락에 얽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숙번의 이야기가 더욱 슬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스스로 파멸의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의 오만을 한동안은 묵인했습니다. 성문 이전, 사관 협박, 박은에 대한 질투 등 셀 수 없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숙번은 계속해서 그 선을 넘었습니다. 만약 이숙번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공을 믿고 교만하지 않고 박은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더라면,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불씨였던 양녕대군과 구종수와의 연결고리를 단호히 끊어냈더라면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천수를 누리며 존경받는 원로 대신으로 편안한 여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숙번은 자신의 오만과 권력욕에 따라 행동했고 그 대가로 24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과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태종의 가장 빛나던 칼이 결국 버려진 파편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냉혹한 현실 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 묘사된 이숙번과 태종의 마지막 술자리는 역사의 기록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떠나라는 태종에게 이숙번은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지만 태종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죽음 대신 영원한 고립이라는 더 큰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태종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세자가 자네를 다룰 수 없을 것 같네. 이 말은 이숙번의 능력과 공을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이 미래의 왕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숙번도 이 솔직함에 감사를 표하며 스스로 낙향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권력자의 비애와 창업 공신의 씁쓸한 최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대체로 차갑고 건조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 뒤에는 뜨거운 피와 눈물이 흐른 인간의 삶이 있습니다. 창을 들고 송연방을 습격하던 25세의 혈기 넘치던 젊은이, 좌명공신 1등에 책봉되어 의기양양하던 29세의 청년, 그리고 안성부원군의 영화를 누리던 40대의 중년. 그의 인생은 권력의 정점에서 나라까지 이르는 급격한 부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약함, 즉 공을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고 권력을 쥐면 오만해지는 인간 본성을 폭로합니다. 이숙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모든 인간이 경계해야 할 위험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기도 시흥 물왕저수지 근처에 있는 조용한 언덕에서 이숙번의 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쌍의 문인석이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 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15세기 묘제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품격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묘 앞에 서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권력의 더섭음에 대한 무상함일까요? 교만이 부른 비극적인 대가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역사적 경랑 속에서 파국을 맞이한 한 인간의 외로운 최후일까요? 아마도 이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숙번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만세에 칭송받는 영웅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명백한 간신이나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운 공신이었지만 결국 실패한 인물이며 충성스러웠지만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몰락한 비운의 신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중요성과 절제의 필요성입니다. 권력의 속성에 대한 냉철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영원하지 않으며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아마도 이숙번의 삶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태종의 신뢰가 무한할 것이라 믿었고 공신이라는 지위가 영원히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았더라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권력의 중심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함양의 외로운 유배지였습니다. 그 뼈저린 깨달음은 24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태종 역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창업의 시절을 피 흘리며 함께했던 동지를 자신의 손으로 버려야 했으니까요. 개인적인 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왕으로서의 공적인 책임감과 다음 시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처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숙번의 경우가 바로 그 냉혹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는 창업 시기에는 필수적인 인재였지만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안정시키는 수성 시기에는 오히려 위험하고 불안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박은의 상소는 바로 이 정치적 전환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숙번이 박은의 상소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권력의 끈을 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은퇴했다면 태종은 그에게 최고의 명예를 주고 편안한 노년을 보장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숙번의 비극은 내려놓지 못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권력과 영광,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놓지 못했던 그 집착이 결국 24년이라는 긴 세월의 유배와 쓸쓸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려놓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은 권력을 쥐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을 쥐고 성공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숙번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 것,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 그리고 때를 알고 물러나는 지혜를 가질 것. 이것이 역사 속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숙번의 이야기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성공하면 으스대고 권력을 쥐면 오만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숙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약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그 약점 때문에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 뿐입니다. 1398년 피가 흥건하던 밤, 창을 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25세의 젊은이. 그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했을까요? 공신이 되고 부원군에 봉해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가 결국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숙번은 태종의 최측근으로서 조선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위대한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오만과 통제력을 잃은 권력욕 때문에 몰락한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시흥의 조용한 언덕, 두 쌍의 문인석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영광과 몰락을 통해 우리는 삶의 중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 교만의 위험성,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의 중요함을 말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이숙번은 재능이 뛰어났고 충성심도 깊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오만함이라는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과 절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태종의 칼, 이숙번의 비극적인 몰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이 던지는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하고 섬뜩한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